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이인경 변호사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과 카카오톡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죠. 법무법인 상림의 정석한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상림의 정석한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최선의 방법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하고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보죠. 민감정보 제3자 제공, 어디까지 가능할까? 골격만 멀쩡하면 무사고 차량, 내게 맞는 변호사 찾는 방법은 남편이 사망했지만 상간녀 소송 가능할까요? 자, 이렇게 오늘도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잠시 후 정석한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될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 판결록입니다. 판결록은 뉴스와 신문에서 회자되고 나는 화제의 판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은 음주운전 가중처벌 등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 이른바 새 윤창호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사건은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음주운전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새 윤창호법이 적용되느냐 마느냐 이게 좀 쟁점이 된 것 같은데요. 우선은 새 윤창호법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었던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새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단 한 잔만 마셔도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라는 사회적 원칙을 법제화한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가 면허 정지의 기준이었는데요. 이것을 0.03%로 대폭 낮추었습니다. 예. 이는 일반적인 성인이 소주나 맥주 한 잔만 마셨을 때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사실상 술을 입에 대기만 했다면 운전을 금지하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면허 취소 기준 역시 기존 0.1%에서 0.08%로 하향 조정되어 행정처분의 문턱 역시 훨씬 낮아졌습니다. 예. 단순히 수치만 낮아진 것이 아닙니다. 상습 운전자에 대한 처벌 체계도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3번 적발되어야지 가중처벌을 받던 삼진 아웃제가 적용되었었는데요. 현재는 재범 방지를 위해 단 2번만 적발되어도 가중처벌하는 이진 아웃제가 적용 중입니다. 음주운전 재범자의 경우 2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요. 이는 음주운전을 단순한 과실이 아닌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위험 행위로 간주하겠다라는 사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인 형량과 벌금 액수 또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향되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를 초과하는 만취 상태인 경우에는요, 최대 5년의 징역형까지 선고가 될 수 있고,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할 시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게 되었습니다. 네, 새 윤창호법의 주요 내용은 저희가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 이번 사건의 경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피고인은 지난 2023년 3월 5일 경기도 포천시에서 구리시까지 약 36km 정도를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적발이 되었었습니다. 예.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83%였는데요. 이 수치는 면허 취소에 징역 1년 이상 및 벌금 5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수치입니다.
피고인은 8년 전인 2015년 5월 14일 법원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 명령 확정을 받은 뒤 예. 10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두 번의 음주운전이 있게 된 겁니다. 자, 1, 2심의 판결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작년 8월 1심은 형이 확정된 지 10년 이내에 재범을 할 경우 음주 정도의 차등을 더 가중 처벌을 하기로 했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1항 3호를 적용해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도 동일하게 판단하였는데요.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상고를 제기를 한 것입니다. 앞선 하급심이 피고인의 형을 정할 때 적용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위헌 결정으로 개정되었던 새 윤창호법입니다. 예. 피고인은 2023년 3월 5일 범행을 저질렀는데 개정된 조항은 그 이후인 같은 해 4월 4일부터 시행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윤창호법에 따라서 이신아웃제가 이제 적용이 된 것인데 네.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이 내려졌는지를 좀 살펴볼까요? 네, 대법원에서는 음주운전 시점이 도로교통법 개정 이전인 3월에 이루어졌는데도 1심 판결을 유지한 2심 판단은 죄형 법정주의와 형벌 불소급 원칙 등에 위법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윤창호법은 지난 2018년 9월 횡단보도에 서 있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지어 숨진 피해자를 추모하며 그해 12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입니다. 개정되었던 도로교통법은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을 하던 것을 2회 이상으로 개정하였던 것인데요. 본래 도로교통법 44조 1항은 음주운전 금지 등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재범 기간이나 음주 정도에 무관하게 2년 이상 또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이 조항은 지난 2021년 11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는데요. 과거 범행 후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라는 취지였습니다. 예. 헌법재판소는 이듬해 5월과 8월에도 비슷한 취지로 윤창호법 조항에 연이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 피고인 범행은 윤창호법이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고 법이 다시 개정되어서 시행되기 전 공백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을 처벌하도록 정했던 도로교통법 44조 1항 자체는 여전히 효력이 있었던 만큼 파기환송심에서는 공소장 변경 지시와 그에 따른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 번의 음주운전으로 두 번의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이 있었습니다. 가중 처벌이 되는 새 윤창호법이 적용될 것인지가 이제 쟁점이 됐었지만 범행 시점에서는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적용될 수 없다라고 하는 대법원 취지의 판결을 저희가 판결록에서 살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의 무료의 법률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부터 시작해 볼 텐데요. 연결되어 있으면 받아보겠습니다.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 개인정보 유단권 때문에 한번 여쭤보려고 좀 전화드려봤거든요. 예.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신 걸 알게 되신 건가요? 경위를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제가 그 채무부존재 소송으로 지금 그 개인정보를 위반한 걸 제가 알게 됐거든요. 보험사 쪽에서. 예. 예. 지금 채무 부존재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이신 중이에요. 거죠? 진행 네네, 중이신 거고 지금 보험사 측에서 제기를 하신 거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럼 피고로서 응소하시고 있는 이제 과정에서 네, 지금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 경위를 좀 저희가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되게 기니까 간단하게 예. 말씀드리자면 제가 그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그 손목을 다쳤거든요. 예. 손목을 다쳤는데 처음에는 그냥 뭐 염자인 줄 알았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손이 낫지를 않아서 나중에 정밀 검사를 받아보니까 저기 그 월산골 미세골절이 이제 예. 된 거죠.
알게 됐던 거고 그거를 이제 보험사 쪽에다가 알렸는데 그 뒤로부터 보험사 쪽에서 저를 그냥 뭐 그 보험 사기 의심 뭐 이런 예, 식부터 예. 시작을 해서 뭐 또 SAU의 쪽에서도 연락이 와서 뭐 보험 사기 같다. 그다음에 뭐 수사를 의뢰를 하겠다. 손목 골절 기항증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좀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뭐 나중에 채무부존재 소송이 이게 진행이 됐었고, 근데 채무부존재 소송이 하면서 그 제가 그 서류를 일단 보게 됐던 건데 예. 서류를 보았는데 뭐 사설기관이라는 업체에다가 제 진단서, 그다음에 블랙박스 영상, 제 이름 뭐 이런 석자 뭐 이런 식으로 다 제공을 했더라고요. 예. 근데 뭐 그쪽에서는 개인정보 동의서에 있는 내용을 본다면 자기는 위탁 업체고, 위탁 업체이기 때문에 넘길 수 있다. 그리고 예. 내가 동의를 했다. 예.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음.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동의라는 거는 제가 그쪽 사고 담당자가 그냥 요거 동의만 해주시면 됩니다라고 해서 그냥 동의를 한 것뿐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민감 정보까지 뭐 동의를 한다는 거는 솔직히 저는 몰랐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민감 네. 정보라고 하는 거는 뭐 이름부터 시작을 해서 진단서, 예, 진단서, 질병 코드? 뭐 질병 코드까지 들어간 그런 예, 진단서나 이름 이런 것까지 이제 민감 정보가 다 사설기관 제3자에게 네. 이제 넘어갔다. 이 정황들이 그 채무부존재 소송 안에서 좀 알게 되셨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경우가 지금 좀 법적으로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도 좀 궁금하실 것 같고 그 이후에 네. 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이런 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러면 사연은 저희가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고 정성칸 변호사님 지금 옆에 나와 계신데요. 조금 더 자세한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정석한 변호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가 질문을 몇 가지만 드리고 답변을 좀 해드릴까 하는데요. 네네. 일단은 위탁 업체에다가 내용이 전달됐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네. 이제 위탁 업체로 넘어간 경위 같은 건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사고 분석하는 위탁 업체더라고요. 예. 사고 분석. 사고 분석을 사고 하는 분석 위탁 업체로. 업체였다. 예. 네네네. 그러면 위탁 내용이 넘어갈 때 혹시 보험사로부터 연락을 받으셨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이 해당 업체가 위탁사가 맞나요? 아니면은 뭐 그 개인정보 동의서에 보면 예. 그쪽에서 얘기하기로는 위탁 업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어느 그 개인정보 동의서 안에는 그 업체명이 그러니까 지정이 돼 있지는 않았어요.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설령 위탁 뭐 그쪽에서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그 기사 쪽에다가 조사관 녹취 내용을 들어보니 예. 그 보험사가 사설기관이나 위탁업체라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동의서에 어디에도 그 사설기관 이름 명시돼 있지는 않았거든요. 예. 근데 또한 보험사는 최초 개인정보 제공 당시에는 적법한 문서의 위탁 개혁 없이 정보를 넘겼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희가 뒤늦게 알게 됐던 거는 기사 쪽에서 그 조사관이 얘기하는 말은 그쪽 해당 보험사 쪽에다가 공고를 했다는 거예요. 추가 개혁을 하라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 당시에는 위탁 자체가 안 돼 있는 상태인 거죠. 설령 위탁을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정보가 넘어갈 당시에는 위탁 업체가 계약이 있었는지가 불투명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지금 기사에 있는 조사관이 얘기했던 언급이었어요. 네. 근데 그쪽에서는 계약 체결이 안 돼 있는 상태였고, 네네. 그럼 체결을 해라. 라는 식으로 지금 그 해당 업체에다가 그 보험사 쪽에다가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정보를 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네네네. 그리고 두 가지 정도만 더 여쭤볼 건데 현재 네. 이제 채무 부존재소가 진행이 됐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네. 이러한 개인정보 동의를 하셨을 때 넘어간 민감 정보의 내용 같은 것들이 혹시 채무 네. 부존재소에서 제기된 내용에서 다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아무래도 사고 분석 업체가 단순히 어떤 보험금 책정을 하기보다는 현재 채무 부존재가 없다라는 부분을 좀 더 중심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게 네. 맞을까요? 예, 그렇게 생각하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민감 정보 관련해가지고 동의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을 하셨는데, 네. 아까 잠깐 말씀하시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동의 방법이나 뭐 민감 정보를 제외할 수 있는 어떤 선택지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던 건가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사고 담당자가 그 예. 카카오로 저한테 이제 동의서를 보낸다고 해서 동의서를 보내줬는데 예. 네. 클릭을 이제 하게 됐어요. 예. 근데 그걸 그냥 전체 동의만 해주세요라고 해서 저희는 당연히 뭐 이렇게까지 갈 거라 꿈에도 생각도 못했고 그렇게만 생각하고 그냥 동의만 해줬던 건데 네. 나중에 제가 그 해당 보험사 쪽에다가 내가 어떤 걸 동의서를 했냐 그 원본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뭐 거기에 칸마다 자그맣게 뭐 어떤 뭐 개인정보 동의 뭐 어떤 동의 그다음에 민간정보 동의 이게 구분을 해놨더라고요. 네네. 근데 지금 또 우연치 않게 같은 계열사에 있는 동의서 내용이 똑같은 내용인데 제가 한번 클릭을 해봤는데 클릭 자체가 안 돼요. 전체 동의만 할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이거 제보했을 때도 제가 판례에 대한 부분도 제가 보내드렸는데 스크롤로 이렇게 내렸었을 때는 확인이 못하게 된다면 이게 지금 법원 판례에서는 이게 무효화가 된다라는 판례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 방금 네.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 민감 네네. 정보를 제공을 하셨을 때 그 클릭을 네. 동의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이때는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 동의를 했다는 내용인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질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어떤 민감 정보를 별도 동의 요건이 없는 상태가 네. 동의 무효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서 동의 무효에 해당하는지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부정한 수단으로 이런 정보를 동의를 취득을 한 것을 볼 수 있는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따르면은 사설 업체, 사고 분석 업체한테다가 정보를 넘긴 것이 목적 외 이용 재고 및 위탁 계약 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지 이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은 시작하기 앞서가지고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 게 특정 정보 제공을 동의하는 과정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해갖고 예. 모두 다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이 될 수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제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받는 과정이 좀 잘못됐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반드시 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이나 처리하는 담당자가 고의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취득에 대한 부정적으로 뭐 예. 이용하려고 한다거나 맞습니다. 뭐 그런 고의들이 좀 부분들이 필요할 수 같이 있다는 있어야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하나 일반론적인 부분 하나, 그다음에 어떻게 적용이 또 되는지 예외 적용이 되는지를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민감 정보의 별도 동의 요건 위반 및 동의 무효에 해당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가능성을 따지자면은 보험사가 이제 민감 정보 처리 동의를 한 이 취득 방식 자체는 어떻게 보면 동의는 무효로 볼 여지는 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험사가 이제 동의 거부 시 업무 불가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또 시스템상 전체 동의만 이제 강제를 한 것은 우리 판례상으로도 봤을 때 정보 주체의 실질적인 의사 결정 기회를 박탈해서 동의가 무효라는 판례가 있다 보니 이 부분에 정확하게 부합을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이는 이제 정보 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랑 동의의 범위 같은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법리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부분에서 벗어난 부분은 좀 무효에 해당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체 동의만 있는 방식 또 개별적으로 민감 정보를 제외할 수 있는 방식이 없는 방식의 이제 동의는 이런 기회 박탈이기 때문에 무효로 해석될 여지가 높고 보험사의 민감 정보 처리 행위 자체가 적법한 동의가 해당하지 않는다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는데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무효이기는 하지만 이걸 처벌로 볼 수 있을지는 좀 약간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이제 그 뒤에 이루어지는 부정수단 취득과 함께 이제 좀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요. 두 번째로 이제 설명을 드릴 부분이 부정한 수단에 의해서 동의를 취득한 경우에 문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보험사가 이제 동의 취득한 방식 자체가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59조 1호의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것이냐 하면은 그 가능성 자체는 이제 존재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모바일 동의서에 본 동의는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 필수적이기 때문에 동의를 거부하면은 업무가 불가능하다는 문구를 사용해서 이런 정보 주체가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보험 서비스를 전혀 이용할 수 없다라는 인상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사한 사례에서도 이런 경우에는 이제 무효로 보고서는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다만 이런 사안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보험 자체를 계약하기 위해서 동의를 받고 이 동의가 없으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모든 보험사는 보험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그 보험 사고가 일어났을 때 상황을 보고서는 그 내규에 따라서 보험금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정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정보들이 있고, 일정 부분은 그 보험금을 청구하는 대상의 민감 정보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 산정에서 전제가 되는 이런 정보 제공을 받는 행위가 반드시 이제 보험금 산정 과정에서 이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러한 부정한 수단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어떤 고의가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처벌에 이르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둘로 나눠서 보자면은, 민사소송상으로는 동의 제공 형태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언정 이것 자체가 어떤 문제가 돼서 형사처벌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는 좀 아닐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다만 이거랑은 별개로 정보 제공을 받은 이 보험사의 행위 자체가 위법은 하진 않더라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설기관에 제공한 행위 자체는 좀 별도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보험사가 이제 사설기관에 민감 정보를 제공한 행위는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정보보호법 18조에서 이 목적의 이용 및 제공 금지를 위반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이 가능성은 뭐 좀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또한 이제 같은 법의 26조에 보면 이제 위탁 업무에 관련된 의무가 있는데, 이 위탁 계약에 관련된 의무 또 위반한 점도 좀 약간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이 둘을 종합하게 되면 같은 법에서 71조에 따른 처벌 벌칙 규정에 해당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이제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 및 심사를 목적으로 진단서나 뭐 블랙박스 같은 것들을 수집을 하였는데, 제가 봤을 때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가지고 이미 이제 이런 사설 기관에다가 민감 정보를 제공해서 분석을 의뢰한 것은 보험금 심사를 위한 목적이 아니고 소송 방어 목적일 경우가 좀 더 강하게 추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 정보를 제공했을 때 반드시 민감 정보도 포함해 가지고 그 정보를 제공받는 목적 안에서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설 기관의 내용을 넘긴 것은 문제가 당연히 소지가 되고, 앞서 말씀하셨을 때 이 부분이 지금 위탁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넘어가고 사후에 계약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이게 위탁이 아니라 제3자한테 제공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3자한테 이러한 정보를 제공을 하게 될 때는 별도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근데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별도로 동의를 받는 과정은 없으셨던 것 같고, 단지 이 키사 쪽에 조사원의 지휘에 따라 가지고 사후에 계약이 이루어진 걸로 보여요. 네. 그러면 이 사후에 계약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사후에 계약이 이루어진 거를 상담자님한테 추인을 받았다, 이렇게 보기는 또 어려운 상황인 것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결국 이 보험사가 해당 사설기관에다가 위탁 계약이 없이 이 민감 정보 등을 제공한 행위는 결국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형사처벌의 대상에는 해당할 것이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어떻게 방어할지도 좀 약간 고민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민사법원에 그 변론이 진행되기 전에 일단 형사 고발을 먼저 진행을 하시고, 이 고발 내용이 진행하는 내용에 따라 가지고 그 내용을 민사법원에 제출을 하셔가지고 판단을 같이 받는 방법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 보험사를 끼고서는 내용을 진행을 하시는 부분이 있고, 별도로 형사 고소 고발이 같이 합쳐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 하시기는 좀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따로 받으셔가지고 이 부분을 같이 묶어서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채무분존제 소송 건도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요. 예, 예. 또한 지금 그 개인정보 위반건에 대한 부분을 제가 형사 쪽으로도 또 대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소를 하셨군요. 네, 그다음에 예, 예. 그래서 키사 쪽에다가도 제가 이런 부분은 의견서를 제출을 했고요. 예. 그래서 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그쪽에서 조사를 하면서 이 언급이 나왔던 부분이고 보험사 쪽에서 얘기하기를 이 해당 사정기관이라는 업체가 위탁업체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저희는 이거를 나중에 알게 됐던 거는 위탁 계약이 되지 않는 상태였거든요. 예. 예, 그런 상황이었고 또 제가 지금 더 궁금한 거는 지금 그 소송 방어 목적으로 지금 사용했던 것, 그러니까 목적 외에 개인정보 이용 및 위탁 목적 초과에 대한 부분을 좀 언급을 하고 싶어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게 이제 목적 외 사용, 예, 예. 제공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이랑 예, 예. 같은 맥락입니다. 네, 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감정보 보험 심사 목적이 아닌 소송 방어 목적으로 지금 사설기관에다가 이제 제공을 한 거잖아요. 예, 네. 또한 또 제가 또 하나 더 궁금한 거는 SIU 쪽에 있는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뭐 귀향증이냐 뭐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또 제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제 전화번호로 하면 제 직업이 다 나오더라고요. 예. 조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음, 이 부분도 이게 개인정보 위반이 아닌가. 그러니까 18조 목적 외 이용 제공 금지인데 이거는 지금 자기결정권 침해한 것으로 보여지고 저는 네, 또 제가 볼 때는 72조 2호에 따라 형사처벌이 대상이 되지 않나라고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네. 예. 그러면은 직업 조사를 이제 보험사 직원 측에서 했다라고 네.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왜냐면은 네이버에 검색을 했는데 뜨길래 그 부분이 맞는지를 물어보는 것 자체가 개인정보를 아니죠. 취득하는 그건 아니죠. 먼저 조사를 다 했더라고요. 네, 그 저한테도 통보를 해주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먼저 취득을 한 다음에 이 부분이 맞는지를 물어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죠. 지금 개인정보 정보 동의 관련된 부분에 해당되는지는 약간 좀 애매한 구석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네이버 같이 일반 포털 사이트에 내용이 나오는 거는 누구라도 확인을 하고서는 그 부분에 대한 취득을 할 수는 있는 부분인데 이 취득한 거를 어떻게 활용을 했냐가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취득을 한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직업에 관련된 부분을 알고서는 이걸 소송 방어 목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민간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자발적으로 제공하고 또 제공하는 과정에서 그 목적 외에 사용을 한 부분과는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법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보험사 측에서 이미 네이버 같은 데서 확인을 하면 충분히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그냥 확인을 했을 뿐이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문제 삼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형사 고소가 진행 중이고 형사 절차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진행 중인 과정에서 이제 뭐 확인하고 싶으신 내용이거나 좀 확실하게 좀 형사 고소에 좀 성과가 있을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개인정보권에 대한 부분이 이게 지금 법리에 따져 보니까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만 예, 다만 그래서 지금 상담을 요청을 한 겁니다. 예. 예.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은 일단은 뭐 형사 수사 단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보험에 관련돼 가지고 정보 제공 동의서 같은 것도 확보를 해두셨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키사 쪽에 조사 결과 보고서 같은 것도 아마 받으실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니면은 네. 네. 자체적으로 못 받으시면은 소송 과정에서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을 사실조회나 문서송부 촉탁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조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면은 해당 법원에다가 제출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상당 부분 유리하게 끌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네. 해당 보험사의 개인정보 처리 관련해가지고 뭐 문서가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보험금 지급 관련해가지고 이메일 등 통해가지고 제공을 받으신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관련된 자료로 제출하시면은 판단을 유리하게 받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예, 다만 이제 구체적인 진행 관련해 가지고는 뭐 이미 변호사님을 고용하셔서 내용을 진행을 하고 있으시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예, 이런 실질적인 대응에 관련해서는 저희는 이제 지금 증거를 보고서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일반론적인 부분이 있고, 좀 더 담당 변호사님이랑 상의해가지고 더 확보가 가능한 자료가 무엇이 있을지, 어떤 자료를 더 확보하면 좋을지 등을 상호 소통하에 확인하시고 이를 확보하는 과정을 거치시는 게 가장 유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네, 뭐 궁금하신 사안이 좀 그나마 좀 해소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또 변호사님이랑 같이 소송도 진행 중이시기도 하시고 채무보존제 소송에 또 응소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또 네네. 형사고소도 하고 계시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저희와의 상담 내용이 좀 일반론적이긴 했습니다만 저희가 증거를 또 다 보면서 이제 같이 상담하는 거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일반론적으로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 형사고소의 취지에 맞게 위법성이 저희가 보인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네네.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잘 이제 소명하시고 증거를 좀 채집하셔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 좀 한 가지만 더 예.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아까 제가 처음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탁 계약 그 의무 불이행이라는 거를 저는 아까 언급을 말씀드렸는데요. 예. 이쪽에서는 해당 그 위탁 계약을 하지 않는 상태였고, 사건이 진행된 후부터 이제 다시 그 계약이 된 상태인데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예, 변호사님께서 제3자 제공으로 볼 수 예, 있다라고 이제 맞습니다. 정리를 예. 해주신 부분이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 부분을 이게 부정수단의 동의 획득 같은 이게 고의성이 입증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되지 않나라고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사실 전체가 다 구분을 해가지고 어디에는 적용되고 어디에는 적용 안 된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예. 고의라는 것을 판단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 사람 어떤 보험사가 자백을 하지 않는 이상은 결국은 그 당시의 상황과 이런 보험사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바대로 결국에는 어떤 이러한 계약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미비했던 부분들이 이 보험사의 실수만이 아니라 고의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판단될 여지가 강하니까 당연히 증거로 활용이 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상담은 예, 여기서 좀 마무리 해볼까 합니다. 네네. 예, 또 뭐 차후에 궁금한 점 있으면 법률방송 찾아주시기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그 민감 정보가 자신의 동의 없이 좀 부정하게 사용되고 넘어간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고민이신 분의 사연을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일단 일반론적으로 민감 정보에 대해서 내가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했고 선택적으로 내가 이거는 뭐 동의를 하지만 나머지 것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으면은 위법적인 소지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실제 재판이나 수사 같은 데서도 위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민감 정보 처리 같은 경우에는 동의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예.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자발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지 또 동의를 받는 데 있어서 부정수단이 활용되지 않은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부정수단이나 좀 약간 동의를 받는데 위법하다고 해가지고 그 활용 자체도 다 뭐든지 무효가 되고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지는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보험사 같은 데서 이런 민감 정보를 취득하는 데 있어서 좀 미비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처벌로 이루어지는지는 좀 별개의 문제인 것이고, 다만 방금 이런 상담자님의 상황 같은 경우에는 예. 정보를 제공받았던 목적 외에 활용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문제 소지가 강하게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사연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들의 법률적인 고민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저는 최근 중고차를 구매했습니다. 구매 당시 중고차 판매자는 해당 차량이 무사고 차량이라고 설명했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인수한 뒤 보험 이력을 확인해 보니 총 3건의 사고가 있었고 보험 처리 금액만 약 4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바로 판매자에게 항의하자 판매자는 골격 손상이 없으면 무사고로 본다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보험사고 금액이 4천만 원에 이르는 차량을 무사고 차량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고 이력이 있는 차량을 운행하고 싶지 않을 뿐더러 판매자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요. 사기죄로 신고해도 되는지 또는 민사적으로라도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보험사고 이력이 무려 4천만 원에 달하는 차량이에요. 근데 판매자는 골격 손상이 없으면 무사고다 이런 설명을 했는데요. 이렇게 설명해도 정말 문제가 없는 것인지 좀 궁금하고요. 이 중고차 판매자가 사고 이력을 설명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문제 소지가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험사고 이력이 지금 4천만 원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골격 손상이 과연 없을까라는 의심도 좀 드는데요. 예, 그렇죠. 일단은 자동차관리법 58조 1항에 따르면은 자동차 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할 때 해당 자동차의 성능 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매수인한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해야 되는군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고 유무는 반드시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 주요 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 수리 및 교환이 있는 경우는 사고 차량으로 반드시 분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판례도 중고차 거래에서 무사고 차량은 주요 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 수리 및 교환이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입니다. 예. 따라서 판매자가 4천만 원 규모의 보험사고 이력을 알면서도 단순히 골격 손상이 없으면 무사고라고 설명만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신의성실 원칙에 이거에 반하는 기망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기망행위로 볼 수 있다라고 예.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자, 중고차에서 말하는 무사고 기준, 이 법이나 제도로 명확히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은요, 이 별지의 서식에 그 점검 기록부가 있습니다. 이 기록부에서 사고 차량의 기준을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좀 말씀드리자면은 주요 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 수리 및 교환이 있는 경우에는 사고 차량으로 반드시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범퍼에 대한 판금 같이 교체가 가능한 부위나 또 용접 수리 및 교환 같은 경우에는 단순 수리이기 때문에 사고 차량으로 분리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이 사연 주신 분께서는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해요. 이제 주변에서는 사기죄로 신고해도 이 뭐 어차피 성립이 어렵다. 뭐 사기죄에서는 이제 고의성 입증이 좀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들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중고차 사고 이력을 알리지 않은 판매자 고의를 입증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하고요. 처벌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사기죄에서 고의성 입증은 이제 상당히 핵심적인 요건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주변에서 사기죄가 성립 무조건 어렵다라고 말하는 거는 뭐 일부만 맞고 일부만 틀린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사기죄는 기망행위, 또 착오, 또 재산상의 처분행위, 재산상의 손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의라는 최소한 5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이 중에서 편취의 범위 같은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에 피고인의 재력이나 환경, 또 이제 범행의 내용, 거래 이행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이러한 고의가 확정적인 고의만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예. 미필적 고의라는 것은 범죄 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요. 판매자가 중고차 매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차량의 상태나 사고 발생 여부 등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이에 대한 정보를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사고 금액이 4천만 원에 달하는 차량을 무사고라고 설명한 것은 제가 봤을 때 명백한 기망행위가 아닐까라 생각이 들고, 판매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으니까 사기죄 인정도 뭐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설명이었고요. 만약에 이 사기죄로 처벌이 어렵다고 한다면은 뭐 민사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계약 해제나 환불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형사적으로 처벌이 어렵다 하더라도 당연히 민사적으로는 충분히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살펴보자면 우리 민법 109조 1항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판매자가 사고 이력을 고의로 숨기고 무사고 차량이라고 허위 설명을 한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계약을 취소를 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약이 취소되면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을 보기 때문에 원상 회복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민법 580조에 따른 하자담보 책임도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법 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판매자가 사고 이력을 고지하는 것이 않은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위법 행위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사연 주신 분처럼 중고차를 구매했는데 구매 후에 이렇게 사고 이력이 드러난다면은 가장 먼저 해야 할 대응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가장 먼저 하실 거는 무엇보다 증거 확보입니다. 이제 차량 이력이나 판매자의 무사고 광고, 또 대화 녹취 등을 모두 챙기시고 전문가에게 정식적으로 점검을 받아서 차량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판매자에게 계약 해제와 환불을 요구한 내용 증명을 보내고 또 소비자 보호원을 통해서 중재를 시도하거나 형사 고소, 민사 소송 등의 절차를 추가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중고차 구매 후에 사고 이력이 고지받지 않은 사고 이력이 드러나서 고민이신 분의 사연을 저희가 들어봤고 문제도 해결을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최근 변호사가 판결문을 위조하거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서 패소하게 했다는 믿지 못할 소식을 들었습니다. 혹시나 법정에 설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좋은 변호사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노하우를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변호사인 제가 진행하고 있고 변호사님도 이렇게 출연을 하셨는데 변호사님께 직접 이 좋은 변호사를 어떻게 알아보는지 제가 여쭤보게 되네요. 네. 어떠세요? 일단은 뭐 좋은 변호사 알아보는 것은 당연히 의뢰인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겠죠. 저도 이제 최근에 이런 판결문 위조나 또 이제 재판 불출석 같은 사건들을 보니까 어떻게 저럴 수 있는지 좀 개탄하게 됐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러한 경우가 상당히 좀 드문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일반적으로 상담장님께서 찾고자 하는 좋은 변호사라는 것은 이런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변호사라기보다는 진정으로 상담장님을 어떻게 도울지 준비가 되어 있는 변호사를 찾는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물론 이러한 방법 자체가 결국 변호사가 일으키는 사건 사고에 휘말리지 않는 방법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변호사를 잘 고르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정확하게 정해진 방법이라는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다양한 변호사를 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통은 2명 내지 3명 정도 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시면은 각 변호사의 접근 방식이나 전문성을 비교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초기 상담은 보통 무료로 진행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무료가 아니다 하더라도 상당히 소액의 비용만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담 없이 진행이 가능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각 변호사와 상담 시 중요한 부분을 준비해서 질문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사건을 어느 정도 다뤄보셨는지, 또 사건 처리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릴 것인지, 변호사 보수는 어떻게 책정을 하실 것인지를 물어보면은 대략적인 부분을 아실 수가 있을 것인데요. 특히 변호사 보수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확인을 하시면서 뭐 착수금이나 성공보수 등 실비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등을 꼼꼼하게 챙기시고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물어보시면은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물론 제 생각에는 이런 변호사님들은 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만약에 형사소송을 제가 이제 진행하고 있다, 재판을 받고 있다라고 했을 때 아니면 뭐 경찰에서 제가 조사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경우에 변호사 어떻게 좀 이런 유형은 좀 피해야 된다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당연하겠지만 판사나 검사에게 청탁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변호사님들이 간혹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일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청탁이 가능하지도 않다라는 점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검사나 판사와 친분이 있어서 잘 처리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변호사님도 의뢰인을 기망하는 것이고 실제로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사례도 있으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무조건 무죄나 집행유예 받을 수 있다라고 장담하는 변호사도 좀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사 사건은 증거랑 법리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기도 전에 이런 약속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호사가 아니라 실제 이제 업무를 다른 사람이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일부 사무실에서는 변호사가 명의만 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사무장이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신의에 어긋날 뿐더러 변호사법 위반이니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민사소송 때 피해야 할 변호사의 유형 뭐가 있을까요? 상대적으로 조금 까다롭기도 한데 일단 쟁점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변호사님은 피하시는 게 낫지 않나라 생각합니다. 민사소송은 법률 관계가 보통 복잡하고 증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초기 상담 과정에서 사건의 핵심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한다라면은 사건 장치가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러한 변호사님 조심하시는 게 좋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이건 약간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이기도 한데 소송 전략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변호사님도 약간의 문제 소지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민사소송이라는 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가처분이나 가압류 같은 보전 처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넘어서 갖고 조정으로 보통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유리한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옵션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지만 최소한 상담자가 이런 부분에서 질문을 했을 때 충실히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 변호사님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 사연에서 마지막 질문으로 만약에 변호사가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조치를 좀 취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담당 변호사님이랑 우선 직접 대화를 시도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오해나 의사소통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변호사님한테 먼저 어떠한 점이 문제인지 명확하게 전달하고 개선을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 이런데도 불구하고선 개선이 되지 않는다라면은 위임 계약을 해지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 관계 계약이기 때문에 의뢰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를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런 경우에 이미 지급한 착수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건 진행 정도에 따라서는 심지어 추가 비용을 요구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예.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의뢰인이나 그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 자매는 소속 지방 변호사회나 여기에다가 징계 개시를 또 청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예. 징계는 변호사에 대한 제재일 뿐이고 의뢰인이 직접적인 피해를 회복받는 과정이 아니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명백한 의무 위반이 확인이 되신다 하신다면은 그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예.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럼 의뢰인의 관점에서 변호사가 좀 사건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도 있을 것 같거든요. 뭐 맞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이 부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사건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내기 위해서는 자료 정리가 상당히 필수적입니다. 예. 단순히 많은 자료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별로 정리를 해서 간단한 의미가 반드시 뒷받침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특정한 증거가 어떤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인지 명확하게 분류를 해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준비는 변호사가 업무에 몰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궁극적으로 사건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또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민사든 형사든 본인한테 불리한 사실을 당연히 숨기고 싶어 하실 텐데요. 예, 하지만 그러시는 분들이 간혹 좀 있죠. 맞습니다. 근데 나중에 저희가 이제 그걸 듣고 났을 때 또 수습하는 게 힘들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변호사는 어쨌든 비밀 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감없이 전달하시는 것이 좋고 오히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리한 사실을 숨겼다가 재판 중에 이것이 현출이 되게 되면은 변호사 입장에서 이걸 방어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사건 자체를 상당히 불리하게 결론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 조심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참 변호사들은 많고 서초동이나 뭐 교대 일대 가면은 법률사무소도 참 많습니다만 내 사건을 믿고 맡길 변호사를 찾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법률 방송에는 여러 변호사님들 또 출연하시니까요. 또 많이들 보셨잖아요, 변호사님들. 또 말씀하시는 것, 또 품성이나 이런 것들도 다 보실 수 있으니까 이런 점들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변호사 이제 고르시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사연을 다 받아보고 고민을 해결해 보다 보니까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정석한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송이 끝나더라도 여러분들의 법률 상담 접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화 02-557-8295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 후에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카카오톡으로도 여러분들의 사연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생생법률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